급락 구간은 급등 구간이 될 수 있거든요. 매물대를 쌓고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급락 구간만큼 금방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이후 추세에 따라서 되게 추세를 크게 나오는 코인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예측하냐면은 지금 몇몇 코인들은 추세를 역행하는 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애들이 빠지든 말든 지금 갈 길을 가고 있단 말이죠. 추세를 안 깨고 있어요. 아니 이게 세 달에 16만 9천 원 맞아요, 웅달님? 네, 맞습니다. 3개월 다 해서 어, 이렇게 4개 강의에 16만 9천 원. 아닙니다. 요거에 한 곱하기 3.5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이렇게 네. 다 해서 16만 9천 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지금 강의 숫자로 진짜 치면 한 대박이네. 12강 정도가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한 12강에 16만 15,000원 9천 정도 원. 되는 거죠, 한 강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5,000원이면 네, 보통 대학생 과외도 한 5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진짜 진정한 혜자인 것 같아요. 네. 코인이라는 게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저는 유동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유동성과 그냥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거는 실적이라는 게 유동성을 어느 정도 이길 수라도 있는데 코인은 그걸 이기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 유동성과 거의 직결된다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다시 이렇게 반등한 이유는 저는 이 영향이 되게 컸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 CPI 지수인데 계속해서 이제 커지고 있었어요. 3.1, 3.2, 3.5 계속 커지고 있으면서 불안감이 좀 고조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4월 CPI를 5월 15일 날 발표를 했는데 0.1% 낮아지면서 이제 낮아지는 추세로 가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좀 오른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6월 12일. 이제 이틀 남았는데, 네, 내일 모레 밤 9시 30분에 이제 발표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기대하는 거는 한 3.3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는데, 왜냐면 어떻게든 맞춰서 낼 것 같아요. 좀 조작을 하고 싶지 않을까. 네, 그런 마사지를 생각 하죠. 좀 들고, 네, 마사지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게 3.5가 나오면은, 저는 코인 시장이 완전 박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다 박살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좀 기다리고 있어요. 네, 돈을 안 넣고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고, 왜냐하면 이때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좀 크게 나올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 영향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이게 3.5가 나온다고 해서 단기적으로는 박살이 나겠지만 그렇다고 저는 코인 불장이 그럼 올해 안 오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별로 우리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6월 12일 날 3.5가 나왔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준비되시면 한 분씩 이야기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3.5가 나왔다. 그러니까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저도 그 성경 선생님하고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예, 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3.5 나오면 충격을 받겠죠. 예. 네. 저 지표를 예전하고는 다르게 확실히 비트코인 그냥 자기 시장이 있었는데 이태표 승인 이후에는 더 좀 밀접해진 것 같아요. 전체 경제 상황하고. 그래서 또 증시를 따라가는 면도 좀 있고. 예, 어차피 증시가 떨어질 테니까 같이 네. 따라가서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오는데 그 하락 이후에 어떻게 될지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하고. 그럼 단기적으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이게 실제 발표가 3.5%가 나오면 시장에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큰 충격이 올 것 같거든요. 뭐 비트, 이더, 뭐 솔라나 할 것 없이 다 떨어질 것 같거든요. 좀 매수 찬스라고 생각하시나요? 데니얼드님은? 근데 그 자기 포지션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라면 좀 더 기다릴 것 같긴 합니다. 예. 단기적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예, 바로 한 방이 들어가지 않고 아니라 두세 방 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매수를 해야 된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충분히 많이 순차적으로 빠졌을 해도 때까지. 예, 네. 충분히 더 만약에 빠진다면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음. 듭니다. 저 역량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보다 크게 반응할 수도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네요. 만약에 이게 높게 나오면. 높게 나와서 빠지면 뭐 그냥 그 반등을 해야 되니까 그죠? 네. 근데 반등할 타이밍을 주기보다 전체적으로 안 좋아진다면 조금 더 빠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 이제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제 스타일은 이제 그렇게 들어가니까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좀 더 이게 기다렸다가.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빠지면 너무 섣부르게 빠르게 들어가서 결국에 나중에 손절하는 일까지 사실 생기거든요. 되게 두려우니까. 네. 특히 내가 갖고 있는 시드를 좀 빠졌다는 이유로 다 넣으면 마음이 여유가 진짜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없죠. 거기서 또 한 번 더 빠지면 진짜 멘탈 무너지고 다 팔고 나오고 하는 게 초보자분들 많이 그렇게 갈리는 것 같아요, 시드가. 그래서 만약에 추천을 한다면, 들어간다면, 하락을 하면, 하락할 때 들어가는 것보다, 하락하고 반등 시그널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그나마 안전한 것 같아요. 네. 네,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차라리 떨어지고 기다렸다. 있는, 떨어지는 칼날 잡기보다는 네, 다시 좀 이제 차 오를 다시 때, 차 오를 때, 그래서 어느 정도 확정됐을 때, 안전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더 좋은 습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떨어질 때 해서 반등 여지 없이 그냥 빨리 올라가기도 하니까, 그러면 이제 더 좋은 수익률은 낼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냥 계속 손실에 더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하여튼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리스크를 다 거의 없앨 수는 없지만 최대한 없애고 반등 확실해지면 그때 들어가는 게 낫겠다. 하루님은 만약에 이게 3.5가 나왔다. 그러면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는 좀 차트를 많이 보니까 네. 이런 지표 발표할 때의 차트 움직임을 좀 유의해서 많이 보는 편인데요. 네. 이게 그런 때가 있거든요. 막 뭔가 이런 지수 발표가 분명히 안 좋게 나왔는데 시장은 계속 강한 경우가 있고 지수 발표가 이거 별로가 아닌데 아니면 조금 예상보다는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건 나쁘다고 할 정도는 아닌데 같은데 시장은 좀 과도하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6월 7일 날 그 비농업 고용 지수라고 발표가 된 적이 그쵸. 있어요, 최근에. 네. 9시 반이었는데 그때 좀 나스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되게 많이 출렁였거든요. 근데 지금 차트 위치가 그냥 계속 올해 내내 계속 우상향을 해서 약간 과열 구간이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들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하나의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이거 별로 그렇게 나쁜 거 아닌데 왜 이렇게 빠지지라는 상황이라고 저는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CPI가 만약에 예측치보다 그러니까 3.5면은 예측치보다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심각하게 많이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선이 11월이고 지금 실제로 계속 M2 보면은 계속 돈을 계속 풀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계속 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는 말은 하지만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유동성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대선을 재선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CPI가 저는 실제로도 안 잡힐 가능성도 한 60%라고 봐요. 네. 이번에 3.5 이상 나올 확률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그럼 금리 인하가 올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이거 개인적인 의견인데, 바이든이 재선을 위해서 지금 계속 돈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초랑 지금이랑 기조가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올해 초에는, 늦어도 올해 중반에 또는 올해는 3번 금리 인하하겠다 했다가, 지금 딱 중순 되니까, 9월에 하겠다. 뭐 11월에 하겠다. 또는 나중에 가면은 올해 금리는 없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개인적인 약간 시나리오는 바이든이 재선할 때까지는 약간 그런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뭐 통계 마사지든 정책이든 그쪽에 우호적인 걸로 해야 되니까. 근데 11월이 넘어가면은 저도 지금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기조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계속 CPI가 안 잡히고 있어요. 네.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안 잡히고 있죠. 네, 그러면은 그때 본격적으로 그제서야 이제 막 금리를 다시 올리면서 한동안은 약간 고통의 시간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까지도 보고 계신 건가요? 인상은 아직 논하기는 조금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같은 CPI라면은 인상 얘기를 한번 겁이라도 줄 것 같아요. 말로라도. 왜냐면 올해 초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은 되게 많이 달라져 있거든요. 올해 초에는 그동안 힘들었지. 너네 맞아요. 죽겠지. 유럽도 실제로 이날에 먼저 최초로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미국 네. 빼고는 다 죽겠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 미국도 좀 이상해요. 이게 좋은 거 맞는지. 네. 좀 이상해요, 좀 미국도. 왜 좋지? 자기네 혼자만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좋겠다. 찍어내면 되니까. 그래서 정리하면은 3.5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저는 한 60% 정도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기대보다 많이 빠질
빠질 것 같아. 근데 저도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코인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추가로 매수할 거냐? 저는 이제 여기서 올라가도 좋고, 내려도 좋은 정도만큼의 규모를 갖췄기 때문에, 여기서 뭐 최소한 20%에서 30%까지 빠지지 않는 이상이야 추가 매수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냥 홀드. 예, 홀드. 예, 그렇지만 끝에가 중요한데 바이든 재선이 11월입니다. 11월. 그래서 이번에 좀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더라도 11월 전에는 회복할 거고 또 불장까지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장이 오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한 달이면 네. 충분하거든요. 추세 반전하는 거는. 그래서 한 9월에서 10월 정도에 불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거 정말 좀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수요일 날 3.5가 어쩌면 3.6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측치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 분명히 코인 시장은 빠질 거예요. 이게 3.6이 나왔는데, 코인 시장이 급등한다.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빠질 수 있다는 거를 준비하고 있다 빠지는 거랑, 이거는 이번에 3.4 나오겠지, 아니 3.3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미리 들어가는 거는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6월 12일 이후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매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좀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는가. 늘 우리가 좀 투자는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네. 좀 늘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혹시나 레버리지 잡고 계신 분들은 이날 진짜 한 번에 10%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10배 레버리지만 잡아도 다 청산당하니까 네. 네, 이거 발표 나기 한두 시간 전에는 미리 좀 움직이거든요. 움직임이. 그러니까 9시 반에 발표가 난다고 해서 9시 반부터 딱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빠르면은 한두 시간 전부터 큰 폭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거 물론 먹으면 달달할 수 있겠지만 너무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런 투자는 진짜 끝이 정해져 있는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좋지 않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약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온다가 아니라 5월 12일 날 밤 9시 30분에 봤더니 되게 좋게 나왔다. 3.2나 3.3. 이렇게 시장이 원하는 대로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데니얼들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좀 상승할 것 같아요. 현재 가격 유지선에서 큰 상승은 아니더라도 비트가 많이 올라와서 더 엄청 오르진 않겠지만 비트는 비슷한 가격 아니면 조금 더 오르거나 그 기대의 심리가 알트들한테 이제 이더 포함해서 좀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예측치보다 낮게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선진입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저는 지금 매수. 글쎄 자기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리스크를 손절가 정하고 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어차피 투자라는 게 어느 정도 배팅은 들어가야 되니까 손절을 짧게 잡고. 네, 손절가를 정해놓고 손절 감안할 수 있을 정도 10%든 20%든 정해놓고 들어가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정해놔야죠, 근데. 그래서 감수하고 들어가면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드를 제한하거나 시드를 적게 넣거나 하면서 리스크 관리하고 그리고 손절 원칙 정해서 이 밑으로 내려가면 자른다. 그 두 가지만 해도 시드를 날리는 일은 있을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그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시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손절 라인 맞아요.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거를 엑시트 전략 미리 세우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그러니까 매수할 때 손절가를 걸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손절이 안 되거든. 맞아요. 네. 그래서 빠지기 시작하면 맞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손절이 안 돼요. 되게 힘들거든요. 손절가를 미리 정해놓으면 손절을 해버리니까 거래소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이제 습관화하면 좀 미리 들어갈 수도 있죠.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하루님은 만약에 CPI 지수가 되게 좋게 나왔다. 한 3.2나 3.3 정도로 되게 좋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좋죠. 그러면은 이게 최근에 알트들 좀 많이 빠졌거든요. 단기간에. 특히 알트들 최근 일주일에 많이 빠졌더라고요. 많이 빠졌어요. 10% 많이 빠진 거는 20% 넘게 빠진 것도 있더라고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더리움 오른 것도 없는데 또 뺐던데. 네. 근데 이제 차트적으로
급락 구간은 급등 구간이 될 수 있거든요. 매물대를 쌓고 음.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예측보다 좋게 나왔다고 하면은 그 급락 구간만큼 금방 되돌릴 수 있을 맞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이후 추세에 따라서 되게 추세를 크게 나오는 코인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예측하냐면은 지금 몇몇 코인들은 추세를 역행하는 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톤 코인이라거나 피플 코인은 지금 다른 애들이 빠지든 말든 지금 갈 길을 가고 있단 말이죠. 추세를 안 깨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측보다 좋게 나오면은 필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예측 이상으로 많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루님도 지금 매수해서 손절 라인 잡고 지금 매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포지션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어떤 내가 뭐 100이라고 하면 한 50 정도의 포지션을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빠진다고 해서 매수하는 거는 저는 좀 그러니까 지표가 좋게 난다고 해서 매수하는 거는 저는 그건 좀 별로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만약에 포지션이 0이다. 신규 매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지표가 좋게 나는 거에 베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손절가를 짧게 잡고 또는 아니면 지표가 실제로 발표났는데 예상보다 안 좋게 났다. 그럼 그거 매도하는 시나리오를 세우고 매수하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자기 포지션에 따라서 이제 비중, 포트폴리오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채워놨기 때문에 더 채우진 않는다는 주의지만 네. 아예 없는 분들은 예측치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세우셔서 매수해 보시는 건 괜찮은 것 같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건 좀 번외 이야기인데 이렇게 앞으로 1년 정도 지나면 저는 고점 근처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떻게 시장이 지나가던 간에 저도요. 한 1년 후쯤 되면은 1년이면 사실 되게 진짜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냥 너무너무 짧은 시간인데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탈출 계획도 미리 좀 세워둘 필요가 있고 그 진입은 언제까지 한다는 좀 마지노선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코인판에 한 3천만 원 들고 왔는데 이게 돈을 벌어줘갖고 뭐 5천만 원, 6천만 원이 되면 사람이 욕심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끌어올 생각이 없던 돈마저 끌어와서 이거 돈 되는구나 하고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마지노선이 필요한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올해 9월 이후에는 매수하지 않는다던가 좀 나름의 원칙을 좀 확고하게 세워놓으면은 좀 리스크를 좀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돈을 잃을 때는 꼭 욕심 때문에 돈을 잃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금액과 마지노선 기한을 좀 정해놓으면 여러모로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코인판에 이제 현금을 뭐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외에 추가로 이렇게 막 더 넣진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장점이 아무 코인이나 막 사지 않거든요. 그것도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시드가 이제 뭐 한 2천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거나 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무언가 사려면은 기존의 거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기존 거 좀 처분하고 또 사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사실상 리스크는 계속 커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리스크 관리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금에서 불어난 수익금을 가지고 총량을 키우는 거는 괜찮은데 막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내 적금이나 예금에 있는 걸 다시 끌어가지고 총량을 더 늘리는 거는 그만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좀 위험한 거죠.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책 있잖아요. 그 책에 네. 보면 이분은 그 원칙이 2% 원칙이라고 있거든요. 손절 라인이 아니요. 2%인가요? 그 2%가 뭐냐면 자기 가진 총 시드의 2%를 투자 자금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이야, 돈이 엄청 많으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제 트레이딩을 하니까 이제 트레이딩 자금. 네, 트레이딩을 하니까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것도 엄청나죠. 그래서 2% 범위 내에서 하고 손절 범위는 6% 법칙하고 2% 법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뭐 거기까지는 못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원칙을 정하면 좋죠. 자기 그 현금 계좌에 시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래소에 그 시드가 있을 거잖아요. 거래소에 들어가는 시드 자금을 자기 전체 현금 계좌에서 몇 프로 이렇게 정해놓고 그거 이상은 절대 넣지 않겠다. 뭐 이런 원칙을 각자 상황에 맞게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차피 시드가 늘어나도 그거 이상은 못 넣으니까 시드가 늘어나면 늘어나서 투자 금액은 늘어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범위를 못 벗어나니까 계속 그 오랜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죠. 한 방에 다 안 날리고 그런 원칙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한 가지 더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비트코인 차트인데 로그 스케일로 본 거거든요. 그냥 로그 스케일 아니면 처음에가 너무 직선이라 하나도 안 보여서 이거 보면은 이게 삐죽하게 신고가 찍는 점들이 나오는데 이게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아니고 한 2025년쯤에 제 생각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4년 주기가 너무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의견이 틀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 꼭 한 번 더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사이클이죠. 이번 사이클에 25년에 많이 고점이 왔다고 칠게요. 네, 지금 뭐 불장으로 가고 있는 느낌은 드니까 이거는 대부분 동의하실 것 같으니까 29년에도 또 한 번 이렇게 한번 꼬꾸라졌다가 올라가서 고점이 오는 이런 사이클이 나올 것 같은지, 그러니까 5차 반감기 때도 이런 사이클이 반복될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거든요. 하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반복된다 쪽인데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여태까지와 이번 이제 최근과의 차이는 뭐냐면 그 ETF, 그러니까 기관이 들어왔단 말이죠. 네, 기관이 들어오면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하방이 어느 정도 닫혀요. 그러니까 기존에 2021년도 그렇고 2017년도 그렇고 고점을 찍고 마이너스 7, 80%까지 하락을 했단 말이죠. 네, 비트코인 경우에. 네, 비트코인이요. 근데 지금 뭐 피델리티나 블랙락 같은 경우는 ETF 딱 승인 나자마자 엄청나게 비트코인 개수를 채우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기관들이 플레이하는 거는 개인들과 완전 다른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마이너스 7, 80%까지 되기 전에 이미 매수세를 많이 받쳐줄 것 같거든요. 뭐 정리하면은 뭐 많이 빠져봐야 마이너스 한 40%, 많이 줘야 마이너스 50% 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기존과 음, 다를 것 같아요, 그거는. 네, 하방은 그만큼 빠지기 이제 마이너스 50% 이상은 어렵다는 주의고, 반대로 그러면 이제 오르는 것도 어느 정도 기존보다는 상승폭이 좀 더 둔화되지 않을까. 정고점을 계속 넘기기는 할 것 같은데, 그 정고점 기준으로 카운팅했을 때, 뭐 기존에는 막 5배, 10배 같다면은, 이제는 그런 시장 이미 너무 커졌으니까, 너무 그것만큼 퀀텀 점프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또 한 번 더 오긴 올 텐데 지금보다는 하방도 그렇고 상방도 그렇고 좀 진폭이 좀 작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좀 성숙한 시장으로 가는 거죠. 성숙기로 음, 도입하는 거죠. 네. 데니월드님은 어떻게 보세요? 하루님하고 비슷한데 네, 관점은 비슷하고 그 4년 주기로 계속 그런 패턴은 유지하는데 네, 과거처럼 폭은 적을 거고요. 근데 이 4년 주기로 오는 게 결국에 비트코인의 핵심 메커니즘이죠. 채굴 메커니즘인데 네, 이게 최소 비용이란 말이에요. 비트코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예를 들어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 비용에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없이 회사가 존재할 수 없듯이 비트코인도 그런 거니까 그 최소 비용이 4년마다 주는 게 줄어들고 이제 비용은 반대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2배로. 네, 그래서 그 메커니즘대로 동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 변동성은 좀 있겠지만 계속 4년 주기로 비트코인은 가격을 채굴기들이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그래서 그거 뭐 채굴 파워라고 채굴 파워가 해시 상승이 해시레이트. 계속 네, 해시레이트가 계속 올랐거든요. 음, 근데 그 해시레이트가 계속 올랐는데 해시레이트가 올랐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그 채굴자들이 늘었다라고 볼 음,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계속 늘진 않으니까 그럼 채굴 장비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그 두 가지 지표가 가격에 같이 반영되니까 장비가 좋아졌다는 건 장비 비용이 이제 더 비싸지는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던 거죠. 그게 이제 많이 빠지게 되면 가격에도 영향을 주는데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완전히 기업화되고 성숙화돼서 그렇게 앞으로 보기는 힘들고 그래서 그 시스템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채굴 시스템 자체가 메커니즘도. 네, 그렇다면 아까 하루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장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최소 비용 메커니즘으로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계속 4년 주기로 유지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표 같은 거, 아까 CPI 지표 같은 거 봤잖아요. 네, 그거 기준으로 가격이 무조건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년 주기로 가격에 비트코인은 무조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표가 4년 반감기라서 4년 주기로 가격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그 주기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떤 해는 이제 나중에 되면 8년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4년 주기가 아니고 그게 12년 늘어날 수도 있고 어떤 주기에는 그게 오히려 좀 역행할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할 수는 있는데 긴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한 100년 주기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 사이클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화는 되지만
반복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보면, 네, 뭐, 진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비트코인보다 예를 들어 진짜 크립토 윈터가 또 왔다고 치면, 예를 들어 뭐 네. 한 2026년에 크립토 윈터가 왔다. 그러면,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거는, 그러니까 장기 보유 생각해서 2, 3년 투자할 생각으로 알트코인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루님부터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음, 투자는 이게 그러니까 뭐 앞으로 다를 수 있다 뭐 항상 이런 말 하거든요. 예, 어떤 투자자는 그렇더라고요. 책에다가 이번엔 다를 수 있다라는 말이 투자자한테 가장 위험한 말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2018년도 경험했고 2022년도 경험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적으로 반감기 플러스 2년 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해에 평균 알트코인 그 손실률이 50%가 넘습니다. 마이너스 50%가. 그러니까 그거 다 지나가고 매수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크립토 인터 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매수하는 거. 지나고 나서는 할 만하죠. 네, 그러면 하루님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만약 생각하고 있는 코인 있으세요? 우리 솔라나도 예, 인터뷰 저번에 하신 분 그걸로 수익이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네, 그럼 하루님도 그게 아마 땡기긴 할 것 같거든요. 욕심이 날 땡기죠. 것 예, 같긴 하거든요. 그쵸. 아, 그런 수익률은 사실 그런 시기 아니면 못 내는 거니까 욕심이 나긴 하는데, 네, 이건 좀 예측이 어렵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음, 너무, 맞추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한번 다 박살이 나고, 초토화가 네. 돼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어떤 영광의 코인이 될 거에 그 후보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섹터를 예측하는 게. 아, 그러면 아예 안 살 거예요, 그때? 완전 다 아, 박살 나고 이제 그럼 아, 다 빵으로 계속 갈 거예요. 불장 올 때까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잘 아는 것 쪽으로 하나 사고, 제가 네. 기존에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 섹터를 잘 알고 있는 쪽으로 하나를 사고, 나머지 하나는 그때의 어떤 시대의 주도하는 테마를 볼 것 같아요. 올해 같은 음, 경우는 AI잖아요. 그때는 한 3, 4년 뒤가 되겠죠. 3, 4년 음. 뒤에는 또 로봇이 유행을 하고 있다든가, 예, 그때 유행할 것 같은 섹터를 봐서 네, 그 네. 코인을 매집을 시작하겠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정 애매하면요. 네. 그냥 BNB 살 것 같습니다. BNB. 음, 바이낸스도 네. 준 이더리움에, 그러니까 전 이더리움에 약간 그 레버리지 실용적 버전. 플레이? 네. BNB도 레버리지 되게, 플레이라고 하기에는 빠질 때 이더리움보다 훨씬 덜 빠졌거든요. 비트코인보다 덜 그건 너무 좋은 빠졌거든요. 점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빠질 때 좀 덜 빠지는 코인이기도 네. 하죠. 그래서 BNB, 애매하면은 중립으로 BNB를 할 것 같고요. 공격적으로 하겠다면은 제가 잘 알고 있는 거, 남들보다 잘 알고 있는 거 공부해서 하나, 나머지 하나는 시대의 주도하는 테마 하나, 쪽에서 찾을 거. 비트코인 매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트코인은 해야죠. 비트코인 해야죠. 매수하고. 기본입니다, 기본. 비트코인을 기본으로 하고, 좀 봐서 메이저 쪽이나 아니면 섹터 유망한 거 쪽에서 좀 네. 보고 있다. 그 비트코인은 나스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수 같은 나스닥, 거죠, 지수. 네, 나스닥 과거 차트 보시면 한번 크게 빠졌을 때 못 사면 그 뒤로 영영 못 샀거든요.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데니얼드님은 크립토 인터가 이제 끝날 때쯤, 음. 이제, 이 정도면 빠진 만큼 빠졌어.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는 어떻게 투자하실 계획이세요? 이제 레이어 원들 위주로 해서 음, 여러 개 여러 제가 그동안 가지로. 봤던 거, 예, 지금도 뭐 다 음, 조금씩 있긴 하거든요. 지금 좀 저렴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저렴해지면 그때 레이어 원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이제 그 타이밍에 다시 그 시장을 다시 봐야겠죠. 지금 레이어 원들이 다 사라지진 않을 테니까 타이밍 레이어 원들 중에서 분산해서 좀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공격적으로. 데니얼드님도 이게 이 정도면 고점 신호다 싶은 네, 시그널을 발견하면은 다 털 네. 거예요. 엑시트 다 할 거예요. 코인 시장에 있는 거. 저는 다 정리하진 않고 사실 지금 많이 좀 정리를 했어요. 이미. 네, 많이 정리를 음, 했는데, 저는 정리해도 일부는 항상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 정리하진 않고, 다 일부 이제 남겨놓기 때문에 100% 정리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수익 실현을 계속 하는 거죠, 주기적으로. 그래서 고점이 되면, 저는 이미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더 음, 정리할 건 없는데, 네. 그래서 다시 좀, 지금부터 다시 좀 시장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다시 트레이딩해서 뭐 여러 가지 보다가 수익률이 괜찮으면 이미 들어가서 못 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완전 시드에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불장이 오면 좋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그걸 어떻게 할지는 그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기본 저는 일부 남겨두고 다 정리한다. 그게 제 기본
전략이긴 합니다. 그리고 크립토 윈터가 오면은 크립토 윈터 다시, 끝나면 다시 다시 매수하는. 레이어 네. 1 위주로 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갈 거다. 네. 그러면 이번 장에서는 이미 다 터신 거야? 아니면 다시 재진입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재진입 시점을 그렇게 수익 실현을 좀 한 거죠. 네. 전 예전부터 있었으니까. 그래서 욕심 좀 버리고, 과거에 욕심 부리다가 많이 날렸거든요. 네. 그래서 욕심 좀 버리고 한번 좀,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시장을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려고 좀 많이 정리를 했고.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남겨져 있긴 해요, 거의 다. 네, 수익 실현만 좀 한 거고, 일부 물량을. 그래서 일부는 다 그대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어떻게 봐야 되나, 시장이 좀 많이 바뀌기도 했고, 그래서 좀 포트폴리오 정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새롭게 지금- 이제 시장이 워낙 바뀌니까 새롭게 오는 것들 위주로 좀 담으려고 하는 것도 좀 있고요. 그럼 지금 현재는 현금 비중이 높으신 편인가요? 네. 네네. 돈 많으시구나. 우리 좀 한번 만날까요? 근데 또 엑시트가 저도 있으면 네. 꼭 풀시드로 추세를 끝에서부터 끝까지 먹는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고 아,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불가능하죠. 예. 잘못되는 건 다 그런 생각 갖고 있다 다 그러니까 망하잖아요. 사람마다 뭐 이제부터 데니월드님은 그냥 스윙으로 잘라먹는 것도 플레이가 가능해지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사람에 맞는 매매 방법을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비트코인 외 알트는 그 고점 부근이다라는 판단이 오면 분할 매수해서 다 털 거고요. 이더리움도 다 털 거고. 근데 비트코인 두 개는 좀 오래오래 가져가려고요. 이건 트레이딩 없이 두 개는 그냥 쭉 가져갈 생각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크립토 윈터가 끝나는 구간이 진짜 오면 2026년 가을 겨울쯤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 메이저 알트 위주로 전 5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BNB, 솔라나, 톤코인 이렇게 5개 보고 있는데, 걔네들 중에서 하락률이 좀 심한 거에 비중을 좀 더 태우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한 하루님 말씀하신 대로 40%밖에 안 빠졌다. 그러면 비중을 뭐 한두 개만 사던가 하고, 그리고 뭐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가 엄청 빠졌다. 그럼 이더리움, 솔라나 비중을 좀 높게 하려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톤코인하고 솔라나가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엄청 많이 오르고, 그리고 장난 아니었죠. 윈터가 오면 네, 엄청 많이 네. 빠질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이 빠지면 그때는 좀 과감히 매수를 해보려고. 솔라나의 최저점이 2022년 말이 아니었거든요. 비트코인하고 좀 달라요.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은 그게 2022년 거의 말이었거든요. 한 11월쯤이 가장 최저점이었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FTX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한 8불까지인가 빠졌었거든요. 우리나라 돈은 10,000원까지 솔라나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외부 변수 충격에 의해서 그 2026년 중간 어느 때라도 저점을 찍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충분히 갖고 있을 생각이에요. 저희 뭐 부동산 투자도 너무 과하게 안 하고 한 현금으로 좀 적지 않은 돈을 갖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은 좀 과감히 매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 시나리오대로 잘 되면 2029년에 좀 시드를 크게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5개년 계획을 좀 세워라 하고 요즘에 사람들한테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 제 생각대로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뭐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시나리오 없이 큰 돈 버는 거 불가능하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비트코인만 봤거든요, 사실. 근데 솔라나를 그렇게 좋게 보고 많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전량을 매도한 게 지금도 좀 계속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비트뿐만 아니라 메이저 알트 정도는 같이 매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그래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 8, 알트코인 2 했는데 결과적으로 알트코인 2가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수익금이 더 클 수도 있고, 심지어. 네, 네. 네. 맞아요. 네. 솔라나 같은 경우는 뭐 바닥에서 재면은 지금 거의 10배 가까이 10배거라고. 고점까지 보면 한 30배 올랐어요. 네. 아, 8불까지 빠졌었다가 한 210불 이상 갔었으니까 3월 달에. 불과 1년도 안 되는 그쵸. 사이에. 정말 짧은 시간에. 그 엔비디아도 최근 1년 동안 거의 7, 8배 올랐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거 보면은 기회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혜는 항상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엔비디아도 그렇게 많이 올랐고 솔라나도 그렇게 많이 올랐고 하니까 여기저기 봐야 그걸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실까 봐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그런 기회는 미리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잡는 거지 여기저기 기웃대는 사람은 그런 걸 절대 벌 수가 없거든요. 제가 올해는 그래도 비트코인으로 수익이 꽤 컸는데 저 이 계획을 2021년부터 세우고 있었던 계획대로 해서 돈을 번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9년에 제가 말씀드린 전략으로 큰 돈을 벌려면은 지금부터 전략을 세우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저기 기웃하면서 큰 돈 벌기는 오히려 어려운 것 같아요. 계획 없으면은 그때 무서워서 못 사요. 맞아요. 네. 미리 진짜 철저하게 시나리오대로 다 세워놔야 그 시나리오가 왔을 때 실행을 할 수 있지. 한 번쯤 생각해 본 걸로 절대 돈을 벌 수 없죠. 그냥 맞아요. 껄무새 되죠, 껄무새. 아, 이럴 걸, 저럴 걸. 그 생각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막 자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생각만 하고 실행을 못 한다는 거는 내가 그거에 대해서 깊게 그만큼 생각을 저는 좀 역설적으로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확신이 없는 거죠, 사실. 네. 네. 그래서 확신이 들 만큼 생각을 계속 깎아내야 됩니다. 계속 생각하고 깎아내고. 그래서 그래 이 가격이 오면은 세상에 어떤 안 좋은 뉴스가 도배되더라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시나리오가 딱 완성이 돼야 그리고 그걸 실행으로 옮겨야 그게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코인판에서 네, 큰돈 버는 사람들은 꼭 나오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투자 원칙 세우고 전략 세우고 투자한 사람들이 실제 수익을 얻어가지 이런 고민 없이 한 번은 벌 수 있죠, 크게. 하지만 이건 저는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별 투자 원칙 없이 큰 돈 벌게 되면 얼마 안 가 다 날리는 걸 네, 너무 많이 맞아요. 봤거든요. 그렇게 계속 또 투자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 또 벌려고. 네, 네, 네. 그래서 좀 정말 큰 수익률 나는 거는 좀 장기 투자하는 거 외에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단타로 큰 돈 벌려고 시총 작은 거 자꾸 건드리면 시드 진짜 금방 녹거든요. 좀 안전하게 투자를 다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데니월드님이 끝이 정해져 있는 투자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칙 없는 투자가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끝이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절벽이 있는데 그걸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젠간 떨어져서 죽게 되는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투자 원칙이고 기준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강의하는데 해외 거래소 사용법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쌀 때 더 쌀 때 살 수 있고 팔 때도 더 비쌀 때 팔 수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쓸만한 거래소를 일단 골라주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 그 정도만 우리가 익혀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팽돌이 작가님. 알트코인을 너무 해박하세요. 네,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지면은 모르는 알트가 별로 없으세요. 네. 팽돌이 작가님은 알트 뭐 가졌나요? 네, 저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안 사고 이더리움을 반을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목말라 하는 코인 강의는 팽돌 작가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앨리스원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앨리스원님이 주제까지 너무 핫해요. GTX 노선 따라 돈 되는 투자처 추천. 네, GTX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책에도 지금 부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 네. 속에 아파트 단지명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찝어주는 그거 정말 그거 시원시원하세요. 그거 어떻게 네. 보면 7월 달은 좀 시원시원한 분들이 모였다. 맞아요. 네. 이호석 대표님은 투자 전반에 관해서 매크로도 잘 보시고 다 다루시잖아요. 고래동 공부는 진짜 다 모실 수 있구나. 진짜 이게 보통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섭외력이 워낙 좋아서 다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준비한 강연은 이제 네. 앞으로 2년 부자될 계획 세우기예요. 보통 강의를 할 때 주요 내용 골자가 제가 평소에 읽는 책, 그리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2025년 말까지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있을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벌고 빌딩으로 한번 작은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려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런 플랜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책의 내용, 이론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필 작가님 정말 밸런스라는 말이 맞게 거시경제도 보시고 유동성도 보시고 정책도 보시고 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것도 메이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거부터 뭐 자잘한 코인까지, 그리고 굉장히 막 공격적인 밈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섭렵을 하시면서 밸런스 있는 투자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알트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 해서도 안 된다.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그게 있으신 분이니까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차근차근 알려주듯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호필 작가님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9월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관심이 저도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피부로도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서도 가격도 올라오는 게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24년 9월 시점에 2025년을 맞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혹은 네. 1주택자인데 갈아타시려는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좀 재산을 불려보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꿀팁을 좀 드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네, 저는 항상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큰 어떤 노동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 평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동산 강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